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연락을 드렸었는데 왜 이혼 이후에도 계속 따라다니셨나요? 모범수를 출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니요. 예. 안녕하세요.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알 외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가장 작은 혈연 공동체인 가족. 그런데 그 가족 안에 끔찍한 폭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던 김병길 P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딸이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더 크게 알려졌죠. 강서구 주차장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딸들도 역시 엄마가 꼭 헤어져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 번 이제 엄마에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아버지가 미행하는 기간이 꽤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에다가 GPS까지 부착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다 감시를 하고 있다가 가장 감시가 느슨한 시점, 그게 아마 새벽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새벽 4시 50분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 피해 여성이 아파트에서 나와서 지상 주차장에 있는 본인의 차를 타려고 문을 여는 순간 달려들어서 이제 15초 만에 13번을 찌른 아주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성은 도주를 하는데 오전 11시에 이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된 거죠. 지구대에서 이제 조사 같은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남성이 가지고 있던 약을 먹어요. 뭐 비아그라랑 신경안정제 같은. 아 그때 먹었어요? 지구대 가서? 네. 본인은 이제 우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그 죄책감 때문에 뭐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검거가 돼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어떻게 하면 감형을 좀 받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지 않았나. 쇼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범인의 집에서 나와서 그 사건이 있었던 강서구 현장으로 가는 동안 그 골목 CCTV가 하나 찍힌 게 있어요. 그 쇼핑백을 하나 들고 집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쇼핑백에 있는 물건 한번 꺼내요. CCTV에서 반짝 거리거든요. 칼이었던 거고. 이 남성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이제 살해를 의도하고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혹시 남자 있으면 정리해라. 나 무조건 부다 복선 왔다 이거야. 가해자가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요? 자기의 폭력의 이유를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이제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사고방식의 오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피해자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까짓 거 임시조치 위반해도 징역형은 안 간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교도관이었고요. 딸한테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똑똑한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흥신소를 이용한 적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계속해서 이제 장소를 옮겨 다니셨어요. 이제 폭력 피해 여성들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 2번을 포함을 해서 총 6번을 이동을 하면서 두려움에 늘 휩싸여 계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늘 피해 다녔는데 피해 여성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들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북구에 있는 모처에서 친구 명의로 집을 빌려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흥신소를 이용해서 집을 찾아내고 그 집 앞에서도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 피해 여성과 딸이 걸어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위협을 해서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때도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피해 여성과 따님을 친척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 조치하는 선에서 끝나버린 거죠. 가정폭력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이 이혼 가정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은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발생하는 거죠. 상습 스토커로 징역살이를 갈 수가 있는 법이 있었다면은 그럼 아마 이 아주머니는 여전히 생존해 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모든 걸 이혼을 해도 여전히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건을 안 해주고 스토킹은 아예 범죄로 죄명으로도 입법이 안 돼 있고 기껏해야 경범에 있는 지속적 괴롭힘은 벌금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내 돈 내고 내 취미 생활을 하겠다 하는데 무엇도 제지할 수 없는 현행법의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까지 가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 딸이 다칠까 봐도 너무 걱정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는 쉼터로 도망을 쳤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딸들은 또 폭력에 노출될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강서구 피해자와 이제 딸들도 마찬가지고요. 유사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저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많이 폭행을 당하셨으면 본인들에게도 뭔가 폭행이 있지 않았냐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보란듯이 오동나무를 꺾어와서 정말로 이게 나무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상처나 본인의 폭력 피해를 드러내려고는 많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빠가 유기징역을 받고 나오면 70대가 되면 나오는 거 아니냐 사회로.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70대 하면 아무 힘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할 텐데도 이 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원을 올렸던 거고 내 아버지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회 통념상 되게 하기 어려운 놀라운 얘기죠. 일이었는데도 그렇게 나서서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징역이 30년으로 나왔고 아동학대로 만약에 이 사건이 조기에 개입이 됐었다면 훨씬 더 피해자 보호가 잘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게 되죠. 그래요. 왜냐하면 가정폭력은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형사 절차를. 네. 그러면은 사실은 사건화가 안 돼요. 근데 아동학대는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만약에 신고가 됐으면은 좀 더 뭐 적극 개입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죠. 사실 여기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연락을 드렸었는데 따님들은 연락이 잘 안 되고 이제 피해자의 언니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숙제를 남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어머니는 피해자로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이 자녀들도 사실 다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피해자 이제 구조기금법이나 지원법에서 직접 피해자 말고 피해자의 주변 가족들에게까지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느냐. 더군다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자랄 수밖에 없었으면은 뭐 당사자들도 폭력을 당했건 당하지 않았건 간에 아동학대의 피해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고 또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난 이제 이분이 나중에 모범수로 막 이렇게 좀 해서 빨리 나올까 봐 그것도 걱정돼요. 근데 모범수를 출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 사람은 교도소의 질서에 대해서 무지하게 잘 알고 그죠, 있는 사람이에요. 교도관이니까 그럴 거 그렇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2분의 1 정도 살고 출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구속되는 사례가 0.8%밖에 안 돼요. 맞아요. 아무것도 사건화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가정폭력 처벌법에 보면 가정폭력은 가정부호 사건이거든요. 가정법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가정법원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요. 임시조치를 명령을 내려도 이 임시조치를 위반을 해봤자 징역형을 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징역형을 주고 싶으면은 법원을 바꿔야 돼요. 일반 법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검사가 다시 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3개월 동안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겠죠.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보호 사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폭력이 있는 가정을 왜 보호를 해야 되죠? 철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검찰에서 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예요. 경찰에 입건이 돼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하면은 반 이상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해가지고 상담을 면죄부로 사건을 불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에서 진짜 중한 사건만 형사법원으로 가고 아니면 대부분 다 가정법원으로 가서 또 다른 면죄부로 다 사건을 종결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건을 취재하면서 더 좀 마음이 아팠던 건 같이 그 공간에서 살지 않는 이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 피해 여성은 그거를 자기 부모님께, 형제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말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크게 문제가 터졌을 때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했던 그 상처가 사실은 폭행을 당한 거였구나. 왜 내가 더 섬세하게 챙기지 못했을까? 그런 죄책감을 또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 죽을 거를 알면서도 그 자리로 다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의 현주소다 이 말인 거죠. 어쨌든 적십자 사를 통해 접수된 피해자 사례 중에 가정폭력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8년 전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 폭행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 이혼 후에 남편과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남편이 내가 그 도시에 업무차 오래 있어야 된다. 월세를 좀 줄 테니까 그 집에 방학하만 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내가 또 들어줍니다. 근데 이후에 함께 살면서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이 또 반복된 케이스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자 가스호스를 자르고 라이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케이스는 적십자를 통해서 생계비와 심리상담을 지원받고 있고요. 전 남편이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상태고 다시 만나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무지하게 높은 범죄입니다. 상담 사를 쫓아가가지고서는 뭐 살해하는 케이스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서 케이스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주폭을 피해 도망가려는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몸에 불을 붙여 온몸에 3도 화상을 입힌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사건 후에 술과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 부부는 재혼 가정이었는데 집 명의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남편의 전처의 자녀들이 사건 이후에 다 처분을 해버려서 아내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총 16번의 수술을 받았고요. 내년 3월까지 3번의 수술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대한적십자사가 심리상담과 간병비 지원 등을 하고는 있지만 치료비가 너무 모자라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화상 치료비는 상상할 수도 없이 많거든요. 네, 뭐 거기다가 이 이제 피해자는 지금 남편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쩌면 자책을 하는 일종의 뭐 죄책감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느낄 가능성도 있고요.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참는다고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감내하고 인내하면 모든 게 좋아지겠지. 안 좋아져요. 더 썩어 들어갈 뿐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범죄 피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강하고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자립을 위해서 폭력 피해자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적십자 W 캠페인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